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오늘 함께 볼 영상은 2023학년도 6월 고2 전국 연합 학력평가 화법과 작문 언어 그리고 문학과 독서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화법 먼저 보자면 우리 화법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화법에 대해 분석 들어간 다음에 변형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당연히 자기소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강연자 자기소개를 하고 강연자가 식물학자라는 점에서 식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강연자에 대한 신뢰성, 공신력이 높아지겠죠. 자, 그래서 화면을 먼저 보실까요? 하고 자료를 보여주면서 이 식물은 무엇일까요? 이러면서 질문을 통해서 청중의 관심을 유도하고 자, 청중의 반응을 확인한 후 정답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무궁화입니다. 라고 청중에게 친숙한 소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강연에서 알아볼 것은 식물에 학명을 붙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특정 식물을 지칭하는 표준 이름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지금 가정을 해서 청중들한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단 하나의 이름인 학명을 쓰기로 약속을 했다. 그래서 학명은 흔히 이명법으로 짓는데 자, 이명법이 뭐냐면 두 이름을 나열하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서 두 이름은 속명과 종소명인데 이거는 속명에, 이거는 종소명에 해당합니다. 하면서 이제 그 이름에 대한 의미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학명을 쓸 때의 원칙이 나오고 이제까지 이렇게 알아보았다. 그래서 청중에게 바라는 바를 언급하면서 강연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분석은 사실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우리 이거보다 중요한 변형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볼 문제는 학평 변형 문제, 바로 2번 문제입니다. 자, 2번 문제 풀어볼 시간 줄 테니 일시정지 누르고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 2번 같이 볼게요. 우리 2번에 강연 내용에 반영되지 않은 것, 바로 3번입니다. 우리 청중들은 식물의 학명을 본 경험이 많지 않을 것이므로 강연자는 시각 자료를 활용해 식물의 학명이 적힌 것은 보여주고 있지만 시각 자료로 식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죠. 자, 나머지 적절한 이유 보자면 1번, 3단락에서 이명법으로 학명을 짓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합니다. 2번, 2단락에서 특정 식물을 지칭하는 표준 이름이 없다면 학술적으로 식물 분류 체계가 엉망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식물의 학명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4번, 3단락에서 청중들에게 친숙한 무궁화의 학명을 예로 들어 학명에 담긴 의미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자, 5번, 강연자는 강연을 마무리하며 오늘 이곳에서 관람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청중에게 바라는 바를 언급하고 있으므로 적절하게 됩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거 바로 3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볼 문제는 바로 5번 문제입니다. 자, 5번도 풀어볼 시간 줄 테니 일시정지 누르고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 5번 같이 볼게요. 우리 5번 같은 문제는 정말 쉬운 문제에 해당하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오는 공신력이라는 단어를 무조건 알아놔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였죠. 우리 5번에 적절한 것은 바로 1번입니다. 자, 강연자는 자신이 식물학자임을 밝히며 강연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공신력이라는 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공신력이라는 건 공적인 신뢰를 받을 만한 능력이에요. 우리가 흔히 연설자나 화자의 옷차림이나 직위, 사회적 지위 같은 데에서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냥 옆집 아저씨가
뭐 장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보다 식물학자가 장미에 대해 설명해 주는 걸 우리가 더 신뢰성 있고 공신력 있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5번의 정답은 1번이었고 나머지 적절하지 않은 이유 보자면 2번 강연자는 전문기관의 통계 자료 인용하고 있지 않죠. 3번 강연자는 청중하게 질문하며 주의를 집중시키고는 있으나 청중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진 않습니다. 4번 강연자는 학명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있지 않고 5번 강연자는 명명자를 생략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명명자를 생략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장 적절한 거 1번 문제이고 우리 마지막으로 6번 문제 풀어보고 다음 화법과 작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6번 볼게요. 우리 장미, 학명이 로사, 하이브리다, H 뭐 이렇게 된가 봐요. 그래서 위 강연의 내용을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는 바로 5번이죠. 자, 우리 여기 가운데 있는 거. 우리 이거는 종소명으로 종소명은 첫 글자를 소문자로 써야 되기 때문에 5번에 대문자로 써야 한다는 적절하지 않게 됩니다. 자, 나머지 적절한 이유 보자면 1번. 자, 여기 로사는 속명으로 속명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써야 하므로 적절하게 되고요. 여기 두 번째는 종소명이 맞죠. 종소명이 맞고 속명과 종소명을 라틴어로 기울여 쓰는 것이 원칙이므로 적절하게 됩니다. 3번. H는 명명자에 해당하므로 생략할 수 없다. 자, H는 명명자로 명명자는 생략할 수가 있죠. 자, 4번은 명명자 같은 경우에는 기울여 쓰지 않는 것이 원칙이죠. 따라서 얘를 이렇게 똑바로 세워서 H로 고쳐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6번에 적절하지 않은 거 바로 5번. 이게 대문자를 소문자로 써야 한다로 고쳐야 되는 거죠. 자, 우리는 그 다음 화법과 작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화법과 작문에서는 학생 기사문과 그 이후에 열린 회의예요. 기사문과 회의가 가지고 있는 그 갈래의 특성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기사문 같은 경우에는 이것처럼 표제와 부제, 그리고 전문, 본문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표제 먼저 보자면 표제는 간단하게 말하면 주제죠. 그래서 학생 자치의 꽃, 학생 자치실이 달라진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부제 같은 경우에는 표제를 좀 더 뒷받침해주는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학생회의를 통해 학생 자치실 활용 방안 논의 예정. 이 기사문의 부제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학교는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해 지난 3월부터 학생 참여형 학생 자치실 구축 사업을 진행 중이며 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동안 우리 학교는 학생회실이라는 공간이 있었지만 이것들을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았어. 자, 이게 바로 기존 학생회실의 문제점이죠. 또한 공간이 협소하여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생회 행사를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어. 자, 이렇게 문제점이 나왔으면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그 뒤에 열릴 회의에서 논의를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교실을 합쳐서 학생 자치실을 구축하기로 했고 이런 활용 방안은 이제 회의를 할 것이다. 그래서 회의는 언제 어디에서 열리며 6월 2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우리가 만들어갈 공간, 학생 자치실에 대한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다. 라고 지금 참여를 유도하는 말로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회의 바로 가도록 할게요. 자, 학생 자치실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눌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 학생회장이 지금 사회자의 역할을 하고 있죠. 지금부터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활용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하고 학생 1이 사전조사 결과를 근거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2가 여기 학생 1의 말에 동조하며 의견을 구체화하고 있죠. 그래서 학생 1이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학생 3은 학생 1이 제시한 의견이 실현될 때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회장이 우리 사회자의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문제 해결과 관련한 질문을 통해 회의 참여자들의 지금 참여를 유도하는 말을 하고 있고, 학생 1, 학생 3이 이렇게 의견과 그리고 동의합니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활용 방안은 없을까요?에 대해서 학생 2가 학생의 행사를 실시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래서 학생 3이 학생의 행사 장소가 자주 바뀌다 보니 행사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학생들이 장소를 잘못 찾아가는 혼란도 있었다. 자, 그래서 앞으로 학생 자치실에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 라고 해서 학생회장이 알겠습니다 하고 또 다른 의견을 묻고 있죠. 그래서 활용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공간 구성도 함께 논의를 해야 한다. 그 학생회장이 어떻게 도움을 받으면 될까요? 라고 해서 학생 2가 건축 디자인 동아리한테 도움을 청하자라고 하고 학생 1이 그거에 동조하고 학생회장 또한 이 내용은 전달하겠다. 그 다음 회의 때 건축 디자인 동아리 학생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공간 구성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회의를 마무리하고 있죠. 자, 그럼 여기서 다음 회의 주제를 안내하며 회의를 마무리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고 있으면 되고요. 확보학과 작문과 관련된 문제 3개를 풀고 작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볼 문제는 변형 문제 먼저 봐야죠.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나의 A, B가 뭐냐면 A는 이쪽입니다. 그리고 B는 바로 여기에요. 자, 일시정지 누르고 우리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2번 같이 볼게요. 우리 가장 적절한 거 바로 4번이죠. 우리 B에서는 다음 회의 때 학생 자치실 공간 구성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안내하며 회의를 마무리하고 있으므로 적절하게 됩니다. 나머지 적절하지 않은 이유 보자면 1번 A에서는 상대방 의견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 않죠. 2번 A에서는 상대방에게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근거를 요구하고 있지 않고요. 3번 B에서 회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고 있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5번 A에서는 상대방에게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하고 있으나 B에서는 상대방에게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적절한 거 4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 다음으로 풀어볼 문제는 바로 7번 문제입니다. 보기에 제시된 조건을 참고하여 가의 표제, 우리 기사문의 표제로 적절한 것을 찾는 거고 보기 첫 번째는 비유법을 활용하여 학생 자치실의 중요성을 드러내야 되고 2번은 쉼표를 사용하여 학생 자치실을 강조해야 합니다. 자, 우리 일시정지 누르고 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7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리 7번에 가장 적절한 거 2번이죠. 우리 2번에서는 학생자치실을 꽃으로 비유하고 있고 쉼표를 통해 학생자치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적절하지 않은 이유 보자면 1, 3, 5번에는 비유법과 쉼표를 모두 활용하지 않았고 4번에는 태형처럼 해서 비유법이 사용되었으나 쉼표는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적절한 거 바로 2번이라 할 수 있고 우리 바로 8번 문제 풀어볼 건데 자, 8번 가에 포함된 내용 가가 어떤 거냐면 바로 여기에요. 설문조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려면 일단 그 회의 내용을 참고해서 이 설문조사에 어떤 내용이 들어갔을까 이 내용을 고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8번도 풀어볼 시간 줄 테니까 일시정지 누르고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우리 8번 같이 볼게요. 우리 8번에 적절한 것은 바로 3번, 기역과 디귿입니다. 자, 기역 먼저 보자면 나에서 학생 1의 말을 통해 기역이 설문조사 결과 가장 많은 의견이었음을 알 수 있고요. 디귿, 나에서 학생 2의 말을 통해 니은이 설문조사 결과에 포함된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니은, 학생 자취실을 1층으로 옮기자는 내용은 나에 제시되어 있지 않고요. 리을, 동아리의 도움을 받아 학생 자취실의 공간을 구성하자는 것은 학생 회의 때 처음 나온 의견입니다. 따라서 설문조사 결과에 포함되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게 되는 거죠. 따라서 기역과 디귿, 바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작문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작문 상황부터 보도록 할게요. 바람직한 소비 생활을 위한 가치 소비를 소개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면 일단 가치 소비가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도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학생의 초고를 보면은 왜 가치 소비를 소개하게 되었는지 작문의 목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면은 가치 소비란 하면서 가치 소비의 개념이 드러나 있고요. 그리고 가치 소비에는 이런 소비도 있다 하면서 가치 소비의 두 가지 형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치 소비를 표현하는 방법으로는 미닝아웃이 있다. 그래서 이런 기업에서도 사회적 책임이나 윤리적 가치를 추구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의 바람직한 가치 소비가 장기적으로 계속된다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면서 글을 마무리하고 있죠. 아무래도 작문 같은 경우에는 분석보다는 변형 문제를 풀어보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으므로 우리 작문 변형 문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우선 풀어볼 문제는 변형 문제 1번 문제입니다. 자, 1번 풀어볼 시간 줄 테니 일시정지 누르고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1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1번에 적절한 거 바로 4번이죠. 자신이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소비를 한 후 이를 누리 소통망에 게시함으로써 자신이 어떤 신념을 지니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미닝아웃의 예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적절하지 않은 이유 보자면 1번 나에는 가치 소비를 하지 않았을 때의 문제점은 제시되어 있지 않고요. 2번 나에는 설문조사 결과 가치 소비라는 말을 들어본 학생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을 뿐 설문조사 결과를 수치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여러분 3번 우리 미닝아웃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렇게 어떤 신념을 지니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것 그리고 많은 사람의 동참에 영향을 주는 형태 이렇게 약간 두 가지의 형태가 제시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세 가지 형태는 제시되어 있지 않죠. 따라서 3번 적절하지 않게 됩니다. 5번 가치 소비의 의의를 제시하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을 뿐 독자들에게 가치 소비에 동참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적절한 것은 바로 4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풀어볼 문제는 바로 3번 문제입니다. 조건에 따라 A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이고 A는 바로 작문의 가장 마지막 이 부분이죠. 그 조건, 글의 흐름을 고려해야 하고 서리법과 비유법을 모두 사용한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3번에 적절한 거 바로 3번이죠. 자, 우리 이렇게 것처럼 이라는 비유법이 사용되고 있고요. 아닐까? 라는 서리법이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3번이 가장 적절하게 되고요. 1번 같은 경우에는 비유법이 드러나 있지 않죠.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는 비유법은 있는데 글의 흐름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으며 서리법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4번 비유법과 서리법이 모두 사용되지 않았으며 글의 흐름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게 됩니다. 5번 비유법과 서리법 같은 경우는 사용되었으나 글의 흐름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게 되죠. 따라서 적절한 것은 3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풀어볼 문제 바로 5번 문제입니다. 자, 글쓰기 전략으로 적절한 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 5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리 5번의 기억. 가치섭이 미닝아웃의 여러 형태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되고요. 디귿. 미닝아웃이라는 용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설명하고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리을. 마지막 단락에서 가치소비의 사회적 의의를 설명하고 있고요. 하지만 니은, 나에는 서리적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기억, 디귿, 리을 바로 3번이 적절하게 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언어 영상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언어 같은 경우에는 바로 변형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풀어볼 문제는 바로 1번 문제입니다. 윗글을 읽고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찾는 문제고, 여러분들이 품사에 대한 이 내용을 읽고 1번 문제에 일시정지 누르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번 같이 볼게요. 1번에 적절하지 않은 거 바로 3번이죠. 우리 할아버지 의는 할아버지라는 체언에 관형격 조사 의가 결합하여 뒤에 오는 체언인 집을 꾸며주는 관형어 역할을 합니다. 즉 할아버지 의는 관형사가 아니라 명사와 관형격 조사가 결합한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게 됩니다. 나머지 적절한 이유 보자면 관형사는 언제나 체언을 꾸며주는 관형어로만 쓰이고요. 2번 헌집에서 헌은 조사가 결합하지 않으며 뒤에 오는 체언을 꾸며주는 관형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4번 예쁘는 형용사 예쁘에 관형사형 어미 니은이 결합하여 뒤에 오는 체언 집을 꾸며주는 관형어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적절하게 됩니다. 5번 고향집에서도 두 명사가 나란히 올 경우 앞에 체언은 조사의 결합 없이도 뒤에 체언을 꾸며주는 관형어로 쓰일 수 있으므로 적절하게 됩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거 바로 3번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학생들의 활동 결과로 적절한 거 고르는 문제고 보기와 여기 문제 읽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번 같이 볼게요. 우리 3번의 정답은 바로 4번이죠. 6학년에서 기역과 히읗이 키역으로 추격되고 기역이 니은의 영향을 받아 비음인 이응으로 교체됩니다. 이때 음운 개수는 하나가 줄어들기 때문에 적절하게 되고요. 나머지 적절하지 않은 이유 보자면 1번 왕심리는 왕심니에서 리을이 비음 니은으로 교체되고 니은의 영향으로 앞에 비음인 미음으로 교체되므로 음운 개수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2번 백로는 백노에서 리을이 비음 니은으로 교체되고 니응의 영향으로 기역이 비음인 이응으로 교체되므로 음운 개수에 변화가 없습니다. 3번 신라는 신라로 앞에 니은이 뒤에 오는 리을의 영향으로 리을로 교체되고 이때 음운 개수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5번 발다는 밥다에서 겹자음 리을 비읍 중 리을이 탈락하는 자음군 단순화가 실현되고 디귿이 앞에 비읍의 영향으로 된소리 쌍디귿으로 교체되므로 음운의 기수가 하나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적절한 거 4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풀어볼 문제 바로 17번 문제입니다. 우리 17번 풀어볼 시간 줄 테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17번 같이 볼게요. 우리 17번에 적절하지 않은 거 바로 4번이죠. 우리 아홉은 수사이고 학생은 명사이므로 서로 다른 품사에 해당합니다.
나머지 적절한 이유 보자면 1번 착실함과 이단은 활용하여 그 형태가 변하는 가변어이고요. 2번 열은 수사로 니은에 따르면 체언이고 학생은 명사로 니은에 따르면 체언입니다. 3번 은은 보조사이고 이단은 서술격 조사로 둘 다 관계언에 속합니다. 5번 매우는 부사이고 착실하는 형용사죠.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거 바로 4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바로 고2 문학 독서 영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독서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독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체의 철학 들어가 볼게요. 자, 소크라테스 이후의 정통 형이상학에서는 현실 세계를 불완전하고 거짓된 세계로 간주하고 보편적 진리로 이루어진 현실 너머의 세계를 참된 세계라고 여겼다. 자, 그렇다면 지금 전통 형이상학에서는 현실 세계는 불완전하고 거짓됐어. 그렇다면 보편적 진리로 이루어진 참된 세계가 바로 현실 너머에 존재해 라고 본 거죠. 자, 그들은 삶의 목적이 현실 너머에 있는 초월적 가치의 추구에 있다고 보았어요. 자, 왜냐면 현실이 불완전하고 거짓된 세계니까 그 참된 세계, 현실 너머의 참된 세계를 지향하는 것이 이들이 원하는 삶의 목적인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전통 형이상학학자들의 관점이 나와 있는데 니체에 따르면 삶을 둘러싼 가치들의 근원이며 가치평가의 출발점이다. 그리고 가치는 삶의 유용한가, 즉 그것이 삶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가에 따라 평가된다. 그런데 전통 형이상학은 도덕적 선이라는 절대적 가치를 삶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여기고 이에 따라 개별적 삶을 재단하려 하였다. 했으니까 지금 니체와 전통 형이상학의 차이점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이에 따르면 삶의 본능적 욕망은 억압되어야 하는 것이며 현실적인 삶은 개선되어야 하는 부정적인 것이다. 자, 왜냐면 우리 전통 형이상학 입장에서 우리 현실 세계는 불완전하고 거짓된 세계니까 이럴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니체는 그 자체로 목적이어야 할 삶을 초월적 가치 실현의 수단으로 간주하는 전도된 사유방식에 전적으로 반대하였다. 자, 그럼 니체라는 사람은 이렇게 전통 형이상학 입장에 반대하는 사람으로 삶은 그 자체로 가치 있다. 라고 평가를 한 거죠. 자, 니체는 전통 형이상학의 도덕가치를 쫓으며 노예로 살아가는 대신 각자가 주인으로서 스스로의 삶을 살아갈 것을 강조했다. 그래서 힘의 의지가 필요하고요. 이 힘의 의지가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이 읽으면 되고, 자, 삶을 긍정하고 상승시키고자 하는 강자들은 이런 힘의 의지를 중심으로 경합하기도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아곤, 즉 경쟁이다. 그래서 우리 경쟁의 궁극적 목적은 경쟁자의 제압이 아니라 자신의 성장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니체 같은 경우에는 경쟁이 필요해. 자, 근데 그게 저 사람을 이겨야지 이게 아니라 내 스스로를 더 성장시키기 위해 경쟁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상대를 이기고자 하는 데서 오는 고통이 클수록 상대가 강하다는 뜻이며 이때 고통은 오히려 성장의 원동력이 된다. 자, 물론 이런 힘의 차이에 따른 위계는 존재해요. 그런데 일방적인 계급 질서가 아니라 비교를 통해서 자신의 힘을 평가하고 좀 더 성장하고자 노력하였음을 서로 인정함으로 상호 존중의 형태로 드러난다. 니체는 이렇게 삶이 마주하는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성장하고자 하는 태도를 의미한다고 본 것이 바로 삶을 긍정한다는 것이에요. 강자를 넘어서려고 하는 의지를 옹호한 니체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삶을 그 자체로 긍정할 수 있는 철학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니체 철학이 지닌 의의를 밝히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니체의 철학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쉽게 내용을 파악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통 형이상학과 니체의 차이점을 알아두고 니체의 입장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좀 편하게 문제를 풀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철학에 대한 변형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풀어볼 문제 바로 5번 문제입니다. 여러분 5번 풀어볼 시간을 줄 테니까 일시정지를 누르고 풀어보는데 우리 여기 보기 읽고 반응으로 적절한 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 5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리 5번에 적절한 거 바로 5번이죠. 우리 사문단의 네 번째 줄에서 일곱 번째 줄을 통해 갑과 을이 한국체전에 출전한 것은 서로 간의 비교를 통해서 자신의 힘을 평가하고 더 상승시키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5번이 가장 적절하게 되고 나머지 적절하지 않은 이유 보자면 1번 늘 1, 2위를 다투는 갑과 을은 서로 끊임없이 경쟁하여 상대방을 제압해야 하는 경쟁자가 아니죠. 우리 니체가 상대방 제압하는 거 아니라 했잖아요. 따라서 자신을 자극하고 발전시키는 선의의 파트너의 관계이기 때문에 1번 적절하지 않게 되고요. 2번 한국체전은 각자의 삶을 상승시키고자 하는 갑과 을의 힘의 의지가 맞서 겨루는 장이 된 것으로 을이 갑을 이겼으므로 을은 더 이상 경쟁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다른 힘의 의지가 수시로 나타나므로 창조와 생산이 무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게 되고요. 3번 금메달을 목에 건 갑이 은메달을 목에 건 을에게 박수를 보는 모습은 강자가 상대적 약자에게 힘의 위계를 과시한 것이 아니라 강자와 상대적 약자 간의 상호 존중의 형태로 힘의 위계가 지금 드러난 거예요. 따라서 적절하지 않게 됩니다. 경기 종료 후 갑에게 은메달이, 을에게 금메달이 주어지는 것은 힘의 차이에 따른 일방적 계급 질서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 힘의 차이에 따른 위계를 반영한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5번에 적절한 거 5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으로 풀어볼 문제 바로 6번 문제입니다. 6번도 풀어볼 시간 줄 테니 일시 정지 누르고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6번 같이 볼게요. 우리 6번에 가장 적절한 거 바로 1번이죠. 니체의 힘의 의지, 아공과 같은 핵심적인 용어의 개념을 정의해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으므로 적절하게 됩니다. 나머지 적절하지 않은 이유 보자면 2번 정통 형이상학의 관점에 대해 니체가 전적으로 반대하였지만 전통 형이상학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이 제시되어 있진 않습니다. 3번 윗글에는 예상되는 반론 비판하는 부분 없죠. 4번 니체 철학과 전통 형이상학의 차이점은 제시되어 있지만 공통점을 비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5번 비교되는 두 대상이 제시된 것은 맞지만 상반된 관점에서 각각을 평가하고 있는 글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6번에 적절한 거 1번이고요. 우리 15번 풀기 전에 가가 뭐냐면 가는 여기예요. 고통은 오히려 선장의 원동력이 된다. 자, 우리 15번 적절한 이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15번 같이 볼게요. 우리 15번에 적절한 거 바로 2번이죠. 고통이 오히려 성장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은 니체의 견해에 따르면 상대를 이기고자 하는 데서 오는 고통을 극복하면 자신의 능력을 더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적절하게 되고 나머지 적절하지 않은 이유 우리 1번, 4번, 5번은 니체의 관점이 아니며 윗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없죠. 3번 같은 경우에는 가의 이유로 적절하지 않으며
니체에 따르면 상대를 이기고자 하는 데서 오는 고통을 극복하면 상대방에게 우월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장을 위해 타자를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거 2번 문제이고요. 우리는 바로 다음 독서 지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으로 볼 지문은 STR 분석법이라는 과학 지문이죠. 자, 1문단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DNA 분석은 범인을 추정하거나 피해자의 신분 등을 확인할 때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DNA 분석이란 자,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 되고요. 현재 STR 분석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STR 분석법은 DNA의 특정 구간에서 짧은 연기 서열이 연쇄적으로 반복하여 나타나는 부분을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STR 분석법의 원리를 알기 위해서는 상동 염색체, DNA, 염기 서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리고 얼마나 친절해요, 여러분. 상동 염색체가 무엇인지, DNA가 무엇인지, 염기 서열이 무엇인지 개념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설명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 되고요. 그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면 자, 이런 상동 염색체 내 특정 위치의 DNA 염기 서열을 분석해 보면 짧은 연기 서열이 연속적으로 반복해서 나타나는 특정 구간이 있어요. 자,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반복되는 횟수가 달라요. 그래서 STR 분석법은 바로 이 점에 차가 나요. 샘플 간 비교를 통해 동일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우리가 반복되는 횟수가 사람마다 다 똑같았으며 STR 분석법으로 범인을 추정하거나 피해자의 신분 등을 확인하기가 어려웠겠죠. 왜냐하면 사람마다 반복되는 게 똑같으니까. 자, 하지만 사람마다 반복되는 횟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 STR 분석법을 활용해서 범인을 추정하거나 피해자의 신분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STR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분석하려는 염색체 내 위치가 특정되어야 하는데 이때 그 위치를 좌위라고 합니다. 여러분 좌위의 정의 무엇인지 알아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갑이라는 사람을 들어서 이렇게 그림을 제시하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 있는 거죠. 이렇게 DNA 프로필을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는 20개의 좌위를 표준으로 하여 과학수사에 동일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비교 샘플의 DNA 프로필이 20개의 좌위에서 모두 동일하다면 비교 샘플이 동일인의 것일 확률이 100%에 가깝죠. 이런 이유로 STR 분석법은 과학수사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관련 기술이 발전할수록 좌위의 개수도 늘어나 더 정밀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STR 분석법의 성과와 전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와 관련된 문제 3개만 풀어보고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우선 변형 문제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풀어볼 시간 줄 테니까 우리 일시정지 누르고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2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번에 적절하지 않은 거 바로 5번이죠. 우리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용의자의 비교 샘플 DNA 정보가 20개 염색체에서 동일하다면 이 아니라 20개 좌우에서 모두 동일해야 용의자가 범인일 확률이 100%에 가깝다고 할 수 있으므로 2번이 가장 적절하지 않게 됩니다. 자, 나머지 적절한 이유를 보자면 1번, 부계와 모계에서 물려받은 상동 염색체 한 쌍은 모양과 크기가 동일하다 라고 이 문단에 제시되어 있죠. 따라서 상동 염색체의 동일한 위치에서는 부계와 모계에서 받은 염색체의 염색대 번호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번, 동일인에서 채취한 경우 혈흔이나 모발 등 샘플이 다르다 하더라도 DNA는 동일합니다. 따라서 동일인에서
채취한 서로 다른 샘플에서는 자위가 같으면 염기 서열의 반복 횟수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3번, 사문단의 6번째, 8번째 줄을 통해 특정 구간에서 4종류의 염기가 모두 반복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번,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20개의 자위를 표준으로 하여 과학수사를 동일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오문단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개의 자위를 사용하는 국가 간에는 분석 결과를 공유하여 국제수사 공조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죠. 따라 적절하지 않은 거 5번이라 할 수 있고, 그 다음은 3번 문제 풀어볼 예정입니다. 자, 3번. 보기 읽어보고 이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일시정지 누르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여러분 우리 3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적절한 거 바로 3번이죠. 우리 을의 DNA 프로필을 만들 때 보기와 같이 20개의 자위가 활용됩니다. 보기에서 자위 1과 자위 3은 9번 염색체에서 분석이 이루어지므로 을의 DNA 프로필을 만들기 위해서는 9번 염색체가 최소 2번은 활용되어야 합니다. 자, 나머지 적절하지 않은 이유 보자면 1번, 범위는 자위 3에서 즉 9번 염색체 하단부 23.2번 염색대에서 염기서열 AGAT가 각각 2번과 6번 반복되는 상동 염색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2번, 상동 염색체는 부계와 모계에서 각각 하나씩 물려받는다고 이 문단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위 2에서 부계와 모계에서 물려받은 두 염색체의 STR 반복 횟수가 6으로 동일하므로 범위는 부계와 모계에서 받은 염색체의 STR 반복 횟수가 동일하게 나오는 자위를 1개 이상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4번. 상동 염색체 한 쌍은 부계와 모계에서 각각 하나씩 물려받지만 그 위치는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특정할 수 없습니다. 자위 1에서 AGAT의 반복 횟수는 5와 9이고 자위 3에서 AGAT의 반복 횟수는 2와 6이므로 부계에서 받은 염색체의 AGAT의 반복 횟수의 합은 8, 11, 11, 14로 계산할 수 있다. 따라서 부계에서 받은 염색체의 AGAT의 반복 횟수의 합이 동일한 경우는 11로서 반복 횟수의 합이 동일한 경우는 존재하므로 적절하지 않게 됩니다. 자, 5번. 20개의 자위에 대한 두 샘플의 결과가 동일하게 나올 때 두 샘플이 동일인의 것일 확률이 100%에 가깝다고 오문단에 나와 있습니다. 보기와 5번 선지를 비교해보면 자위 2의 결과값은 일치하지만 자위 1의 결과값은 서로 다르므로 모든 자위의 결과값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을을 범인으로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거 바로 3번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도 풀어볼 시간 줄 테니 일시정지 누르고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우리 6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리 6번에 적절한 거 바로 3번입니다. 사문단 6번째 줄에서 10번째 줄을 통해 상동 염색체 내의 특정 염기 서열 TAGC의 분석 결과가 2-7로 나타났을 때 왼쪽 염색체에서는 2번, 오른쪽 염색체에서는 7번 반복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 적절하지 않은 이유 보자면 1번. HTR 분석법은 DNA에 있는 30억 개의 염기 전체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구간의 짧은 염기 서열이 연쇄적으로 반복하여 나타나는 부분을 분석하는 방법이므로 적절하지 않게 됩니다. 2번. 을이라는 사람의 어떤 자위가 7P23.4일 때 이 자위의 7은 염색체 번호를, P는 염색체 상단부를, 23.4는 염색대 번호를 의미합니다. 4번. 상동 염색체의 특정 위치에 나타나는 STR을 분석하여
2-7과 같은 결과값으로 표기하는 것을 DNA 프로필이라 하고요. 5번, DNA를 구성하는 염기의 종류는 약 35개가 아니라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이라는 4종류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6번에 가장 적절한 거 3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렇다면 마지막 비문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마지막 지문, 독점기업의 이윤 추구 과정과 공정거래법의 이해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들어가자면 완전 경쟁시장과 독점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가면은 완전 경쟁시장에서는 경쟁자가 다수이기 때문에 개별 공급자와 수요자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가 어렵다. 또한 한계 수입은 일정하며 가격과 거래량도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결정됩니다. 반면에 독점시장에서는 왜냐면 기업이 독점하고 있으니까 기업이 가격 결정자가 되는 거죠. 또한 시장 가격을 조정할 힘을 가지게 됩니다. 이를 통해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고 따라서 독점기업은 더 높은 가격을 받으면서 더 적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장 지배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독점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위한 가격과 생산량을 어떻게 결정할까? 자, 시장의 유일한 공급자인 독점기업이 생산량을 줄이면 시장 가격이 상승하고 반대의 경우 시장 가격이 하락합니다. 가령 독점기업이 생산한 제품 한 단위를 100만 원에 판매할 경우 생산량을 한 단위 더 늘려 두 단위를 판매한다면 가격을 이전보다 낮춰야 다 팔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때의 가격을 90만 원이라고 한다면 총 수입은 180만 원이 되고 제품을 한 단위 더 추가했을 때 추가로 얻는 한계 수입은 80만 원이 됩니다. 자, 이렇게 사례를 제시해 줬을 때는 여러분들이 잘 봐놔야 하는 거죠. 자, 즉 독점 기업은 생산량을 늘리면 종전 판매 가격도 함께 낮춰야 하기 때문에 독점 기업의 한계 수입은 가격보다 항상 낮다. 자, 이때 독점 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 한계 수입과 더불어 한계 비용을 고려합니다. 한계 비용은 제품을 한 단위 더 생산할 때 추가로 드는 비용이고 이런 한계 비용이나 한계 수입 같은 경우에는 경제지문에 정말 자주 나오는 용어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알아두고 있으면 도움이 될 만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만일 한계 수입이 한계 비용보다 높으면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반대의 경우는 생산량을 감소시킴으로써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최적 생산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 이후 이렇게 최고 가격을 찾아내고 최종 시장 가격으로 결정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공정거래법은 무엇인지 공정거래법 이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정거래법이라고도 불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업자의 독과점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으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과 부당한 공동행위 등 경쟁 제한 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폐해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이를 규제하는 폐해 규제 주의를 취하고 있다. 자,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독점적 이익을 과도하게 얻어내는 착취 남용, 현실적 잠재적 경쟁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거나 배제하는 방해 남용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착취 남용은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 가격이나 용역 대가를 변경하거나 출고량 조절로 시장 가격의 상승이나 하락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경우를 말한다. 다음으로 방해 남용은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보면 되고요. 그리고 방해 남용의 약탈적 가격 설정과 베타 조건부 거래, 이 유형 두 가지 알아놓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공정거래법에서는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또한 제한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부당한 공정행위는 어떤 거를 얘기하는지 여러분들이 보면 되고 이때 합의는 묵시적인 합의를 모두 포함하게 됩니다. 이러한 담합은 사업자 간에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많아 위법성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죠. 따라서 입증 부담을 경감하고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둘 이상의 사업자 간의 경쟁 제한적인 합의만 있다면 비록 그것이 실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자, 이를 통해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국민 경제에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자, 우리 이와 관련된 문제 3개만 풀고 문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먼저 풀어볼 문제는 바로 1번 문제입니다.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풀어보는 문제고, 우리 가는 우리 맨 처음 봤던 완전 경쟁시장과 독점시장, 이거 비교하는 글이고요. 나는 공정거래법에 대한 글입니다. 자, 1번에 대한 거 일시정지 누르고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거 고2 때는 안 보여드릴게요. 아, 이렇게 하면 보이겠다.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 1번 같이 볼게요. 우리 1번에 적절한 거 바로 5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5번 보자면 가의 3문단을 통해 독점기업이 이윤 극대화를 위한 가격과 생산량을 결정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요. 나, 공정거래법이라고도 불리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내용을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행위들을 중심으로 유형별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게 됩니다. 나머지 적절하지 않은 이유 보자면 1번, 가는 독점시장에서 가격과 생산량을 결정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고 나는 공정거래법에 대한 법률의 세부 조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정거래법과 관련된 내용을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행위들을 중심으로 유형별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게 됩니다. 2번, 가는 완전 경쟁시장의 한계를 밝히고 있지 않고 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립 배경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3번, 가는 중앙정부의 시장 안정화 정책을 소개하고 있지 않고 나의 공정거래법은 독과점 사업자의 사업행위 자체를 금지하기 위한 법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게 됩니다. 4번, 가는 소비자 보호 운동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고 나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한 사법적 처벌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장 적절한 거 5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풀어볼 문제는 5번 문제입니다. 자, 5번도 풀어볼 시간 줄 테니까 일시정지 누르고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5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리 5번에 적절한 것은 바로 3번입니다. 우리 3문단의 9번째 줄에서 13번째 줄을 통해 사례 2에서 C사가 만약 D사와의 입찰 담합을 약속하고 실제 입찰 과정에서 이를 실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 적절하지 않은 이유 보자면 1번, 사례 1의 A사는 자신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경쟁사업자인 B사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배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게 되고 2번, 사례 1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A사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통해 경쟁사업자인 B사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배제하고 있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번, 사례 2에서 C사와 D사의 합의가 명시적인 형태가 아니라 묵시적인 형태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경쟁 제한 행위를 위법성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3문단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5번,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의 독과점 행위 자체를 금지하진 않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5번에 가장 적절한 거 3번이라 할 수 있고 우리 마지막으로 1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2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12번에 적절한 거 바로 3번입니다. 나의 3문단의 10번째 줄에서 12번째 줄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담합행위에 대해 두 이상 사업자 간에 경쟁 제한적인 합의만 있다면 그것이 실제 실행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 적절하지 않은 이유 보자면 1번,
가에서 완전 경쟁 시장은 기업이 시장 가격을 임의로 결정할 수 없지만 시장 가격으로 원하는 물량을 얼마든지 판매할 수 있다고 이 문단에 제시되어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게 됩니다. 2번, 독점 시장에서 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 수요자들의 최대 지불 용의를 고려하여 최적 생산량을 판매할 수 있는 최고 가격을 찾아낸다고 3문단에 제시되어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게 되고 4번, 공정거래법은 독점 사업자의 독점 행위 자체를 규제하는 조항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과 부당한 공동행위 등 경쟁 제한 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폐해가 초래되는 경우에 이를 규제하는 조항을 담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게 됩니다. 5번, 공정거래법에서는 기업 간 경쟁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하여 독점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가장 적절한 건 3번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는 그 다음 문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 시행된 고등학교 2학년 6월 모의고사 문학에 대한 분석과 번역 문제를 푸는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6월 모의고사 문학의 첫 번째 작품으로 북새곡이 출제되었는데요. 북새곡은 보시면 알다시피 사음보가 반복되고 있는 기행가사 작품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북새곡은 암행어사인 구강이 함경도에서 경험했던 일을 기록한 가사 작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새곡 작품 속에는 고통받는 백성들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럼 작품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우선 헛무더기 입은 무리가 어린 자식을 등에 업고 자란 자식은 손에 끌고 울면서 눈물 씻고 엎드려서 오는 모양이라고 되어 있죠. 자, 지금 누더기 그리고 눈물이라는 시어들을 통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이 제시되었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참아보지 못하겠다라는 건 그 백성들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될 거고요. 자,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어디서부터 오는 길이냐부터 자네들의 원님한테 가서 편안하게 살도록 하여 주겠노라 라고 화자가 백성들에게 말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자 백성들이 겨우겨우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당진에서 왔는데요. 여러 해 흉년이 들고 도망간 사람들의 세금까지 우리가 물어주게 돼서 견디지 못해서 도망왔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자, 이를 통해 화자와 백성이 서로 말을 주고받는 방식,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내려갈게요. 백성들이 살기 힘들다라는 소리를 했고요. 그걸 들은 화자는 빨리 가자, 이 백성들을 살려보자 라고 말을 하며 위정자로서의 책임감을 드러내고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백성들을 살려내기 위해 고을로 간 거예요. 그랬더니 고을의 모습이 어떠냐? 10집에 7집이 횡그러니 비어있구나. 남아있는 집에는 곡성밖에 들리지 않는구나 라고 하면서 비참하고 처참한 현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전년에 2000호나 됐었는데 금년은 700호다 라고 말을 하면서 백성들이 떠나간 고을의 모습을 수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네요. 다음 줄에서는 미혹한 유부사, 답답한 이도, 아마 지방 관리들이겠죠. 이 지방 관리들이 국곡, 나라의 곡식도 중요하지만 인명, 사람의 목숨을 어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도 드러나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는 화자가 이제 출도, 암행어사니까 출도를 하겠죠. 출도한 후에 전령해서 세금을 없애주고 호역, 부역이죠. 태반이나 덜어주고, 즉 부역은 줄여주고 신구한 7만석은 탕감하자고 아뢰야겠다라고 백성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하겠다며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새곡은 암행어사인 화자가 백성들의 고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번에는 북새곡과 연계된 귀산음입니다. 귀산음은 보시면 알다시피 연시조고요. 10년 동안 벼슬 생활을 하고 고향에 돌아온 화자가 자연 속에서 자연 친화적인 삶의 태도를 지향하고 있는 작품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수에 보면 산천은 의구하되 인사는 달라졌구나. 이제 이런 표현들이 고전 작품에서 자주 나오는데요. 산천은 의구하다. 의구하다는 변함이 없다라는 뜻이죠. 자연은 변함이 없지만 인간사는 달라졌구나 라고 말을 하면서 인간사가 달라진 것을 부각하고 있었고요. 자, 세상의 존속과 멸망, 인간사가 달라지는 것들을 슬퍼하노라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네요. 자, 이수에서는 강산과 백구, 갈매기에게 말을 걸고 있고요. 청풍명월, 자연이 날 기다리는 줄 알았지만 성은 임금님의 은혜가 아주 깊어서 늦어졌다 라고 자연에 늦게 돌아온, 아까 10년 동안 벼슬 생활했다고 했죠? 늦게 돌아온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4수에 보면 산화는 물에서 피고 물새는 산에서 온다. 자연의 모습이네요. 일신이 한가하여 자연 속에서 산수간에 누워있으니 세상의 어지러운 기별, 속세의 소식을 나는 모르겠다. 나는 관심이 없다는 얘기겠죠. 즉 세상의 어지러운 기별이라는 속세의 소식에 관심이 없다. 왜? 나는 자연에서 행복하니까. 자, 다음 5수에서는 종작만 볼게요. 하물며 유신한 물려기는 갈매기고요. 갈매기가 왔다 갔다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화자는 자연 속에서 날아다니는 갈매기를 보면서 자연과 하나 되는 물아일체의 태도를 느끼고 있네요. 자, 다음 산수의 병이 깊어. 이제 요런 병, 자연에 대한 병이 나온다면 진짜 병이 아니고요.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병이 깊어서 검은고에 맞춰 노래 부르는 벽이 생겼다. 즉 자연 속에서 노래 부르면서 즐기고 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네요. 됐다. 초로 인생, 덧없는 인생, 한 번 사는 인생, 안 놀고 뭐 하겠느냐. 서리법 쓰였죠? 그럼 결국 화자가 하고 싶은 말은 뭐겠어요? 자연에서 놀겠다 라는 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에서 제시된 엿장수 생각이라는 수필 작품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엿장수 생각이라는 수필 작품은요, 내용 자체는 굉장히 쉽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볼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첫 번째 단락에서는 엿장수가 오지 않았고 벌써 보름째 오지 않았고 아이들이 조바심을 내며 오리처럼 목이 길어져서 엿장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 단락에 보면 엿장수가 가지고 다니는 가위 소리를 듣고 아이들은 더 엿장수를 기다리게 되었다. 다음 단락에 보면 엿장수의 가위 소리가 멀리서 들리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엿장수를 향해 달려가는데 지금 가로친 부분에서 아이들이 달려가는 모습을 재미있게 열거해주고 있네요. 다음 단락에 보면 이제 엿을 바꿔 먹을 물건이 없나, 엿을 먹고 싶으니까 헛간을 수도 없이 뒤졌고 고철이나 함석 조각도 들고 달렸고 칠성사이다를 마시고 나온 빈병도 쥐고 달리고처럼 엿과 바꿔먹을 다양한 물건들을 쥐고 달려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또다시 열거하고 있네요. 자, 다음 중략 부분 다음에는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어디를 가더라도 엿장수는 없다라고 말을 하며 위에서 설명했던 엿장수가 현재는 없어졌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고요. 자, 누군가 엿장수는 외국 자본에 기대지 않고 순수하게 민족 자본으로 성장한 마지막 기업이었다고 평가한 적이 있었다.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엿장수나 넝마주의, 고물상 같은 사람들 앞에서 좀 겸손해야 하지 않을까? 왜? 그들은 이 땅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제일 먼저 실천했던 선각자들이니까.
아까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 여러 가지 고철을 엿과 바꿔 먹는 모습이 나왔었죠. 그런 엿장수의 특징에다가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글의 마지막은 안 그런가? 라는 질문의 방식으로 글을 마무리함으로써 독자들이 스스로 글의 주제와 관련해 생각해 보도록 유도하고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분석은 함께 했으니 이제 문제를 하나만 같이 풀어보면서 감을 한번 잡아볼게요. 가나 다를 함께 볼 수 있는 문제를 풀어볼게요. 9번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가, 나,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자, 가와 다는 사음보를 반복하고 있다. 앞에서 가는 가사작품이니까 사음보라고 설명을 했고요. 다는 수필이니까 사음보라고 볼 수 없겠네요. 즉 다가 잘못됐습니다. 2번, 가와 다는 모두 고통스러운 삶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가에는 고통스러운 백성들의 삶이 드러나 있지만 나에서는 고통스러운 삶의 모습은 드러나 있지 않네요. 3번, 나와 다는 모두 고향에 돌아온 즐거움이 드러나 있다. 나는 10년 동안 벼슬 생활을 하고 고향에 돌아온 화자의 모습이 제시되어 있었지만 다에서는 고향에 돌아왔다는 내용은 드러나 있지 않았죠. 자, 4번, 나와 다는 모두 유사한 문장을 반복하고 있다. 나에서는 시조작품이었기 때문에 대구법이 사용된 부분이 있었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 있네요. 산화는 물에 피고 물새는 산에 운다. 그럼 유사한 문장을 반복하고 있구나. 자, 그럼 다 모두 유사한 문장을 반복하고 있으니까 다에서는 어디 있었죠? 열거하는 부분에서 뭐뭐를 향해 뛰었다, 뭐뭐를 향해 뛰었다 같은 비슷한 문장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정답은 찾았고요. 자, 5번 가, 나, 다는 모두 구체적인 지명을 제시하여 사실성을 부여하고 있다. 우리 가나다 중 구체적인 지명이 제시된 건 가뿐이었습니다. 가에서 보면 당진이라는 지역명을 제시함으로써 작품의 사실성을 부여하고 있었죠. 자, 여기까지 북새곡, 귀산음, 엿장수 생각에 대한 분석을 마치고요.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는 소설작품 어머니라는 연작소설이 제시되었었는데요. 이 어머니란 작품의 중요한 내용을 먼저 함께 분석한 다음 역시 마찬가지로 문제를 풀어보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어머니 앞부분 줄거리부터 볼게요. 어머니는 마름집 하인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자 아들들에게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이 마름집과 관련되어 있다고 이야기한다. 이에 막내 아들이 격분하여 마름집을 턴다. 이후 막내 아들은 도피 생활을 하던 중 다른 사건에 연루되어 감옥에 갇히게 되고 어머니에게 복역 중이라는 편지가 전달된다. 자, 이때 막내 아들이 어떤 상황이냐? 감옥에 갇혀 있고요. 어머니한테는 편지를 통해서 그 사실이 전달되고 있구나. 이런 세부적인 정보를 잘 파악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수 없어 도지소 내어준 것을 팔아서 그래도 제 깐에는 세상 물정인 귀가 뚫렸다고 하는 작은 아들 이연희를 광주로 보냈대요. 즉, 처음에 편지를 받은 다음 어머니가 바로 감옥으로 면회를 간 건 아니고요. 작은 아들을 광주로 먼저 보내서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보게 했다라는 사실도 기억해 줘야 되겠죠. 자, 첫 번째 단락 제일 마지막 문장을 보면 자, 언제 나오게 될 것이냐고 물어보아도 이연이 대꾸를 하지 않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기만 하였다. 자, 이런 이현의 행동을 통해서 막내 아들이 감옥에서 쉽게 그리고 빨리 나올 수 없다라는 사실을 독자들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내려가서 자, 뭔 일이란가 뭔 일이요 라는 전라도 사투리가 쓰였다라는 것도 이 작품의 특징 중 하나인데 사투리를 사용했다라는 표현상의 특징과 그 효과, 사실감과 현장감을 부여하고 있다를 함께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막둥이를 열심히 면회가는 어머니의 모습이 드러나 있고요. 조금 더 내려갈게요.
자, 늙은 어머니는 그 막둥이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모두 소갈머리 없는 자기 때문이라고 하며 혀를 깨물고 콱 죽어야 한다고 생각해 보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막둥이가 감옥에 갇힌 것을 자기 탓이라고 하며 자책하고 있는 모습도 드러나 있고요. 자, 그럼에도 아이를 위해서 부지런히 면회를 다니는 길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통해 막둥이, 즉 자신의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이 드러나 있구나라는 것도 기억해 주셔야겠네요. 다음, 그 면회나 자주 다닐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놈의 면회를 가기 위해서는 돈이 들어간다. 500원, 1000원, 2000원, 총 3500원의 돈이 필요한데 큰 아들들이 그걸 마련해주지 못하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에 대해서 어머니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섭섭하고 분노하고 있죠. 그러면서도 그냥 울고 싶지만 막내 아들을 생각하며 다시 오른손에 든 지팡이를 옮겨놓고 있다.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고 있는 거죠. 즉 어머니의 의지도 드러나 있고요. 어머니의 지극한 모성애도 드러나 있네요. 자, 연결하면 자, 이제 면회를 간 장면인데요. 면회 신청을 일찍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더 먼저 불려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어머니의 이름이 불리지 않고 있어요. 자, 벌써부터 불안해지죠. 그래서 어머니는 아이가 막둥이가 혹시 아픈가 아니면 어디 다른 데로 보낸 건가 조급해하고 있고요. 자, 12명이나 다른 사람들이 먼저 면회를 시작했는데도 부르지 않다가 윤소님 씨 하고 교도관이 어머니를 부릅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급해져서 난로 위에 뜨거운 쇠고기국 냄비를 뜨거운 것도 의식하지 못한 채 덥석 들어앉고, 자, 이 표현이 이 작품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데, 자, 지금 기차를 타고 먼 길을 달려와 쇠고기국 냄비를 아들에게 먹이기 위해 가지고 왔어요. 그걸 통해서 어머니의 지극한 모성애를 확인할 수 있죠. 거기다 이 뜨거운 냄비가 뜨거운 것도 모르고 헐레벌떡 덥석 안아들고 들어가려고 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 아들에게 어떻게든 맛있는 걸 먹이고 싶어하는 어머니의 사랑, 헌신적인 사랑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교도관이 어머니를 부른 다음 손에 든 종이 쪽지를 옆에 서 있는 다른 교도관에게 보이며 무언가 말을 속닥속닥 거리고 눈살을 잔뜩 찌푸리며 쓴 입맛을 다지고 있습니다. 이런 교도관들의 행동이나 교도관들의 표정 등을 통해서 우리는 막내 아들에게 분명히 안 좋은 일이 생겼음을 짐작할 수 있어요. 더 열악한 교도소로 이감이 됐을 수도 있을 거고 명확하게 제시되진 않지만 사형을 당했을 수도 있겠죠. 어찌됐건 안 좋은 일이 생겼구나 라는 사실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어머니도 무슨 일인지 명확하게 모르지만 충분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고요. 자, 그래서 어디로 갔는지 목포로 왜 갔습니까? 라고 물어보지만 교도관은 고개를 주걱거려주고 잠시 동안 천장만 멀거니 쳐다보다가 다음 사람을 부르죠. 즉 명확하게 대답을 안 해줘요. 왜? 말하기가 힘든 일이 종이 쪽지에 쓰여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머니는 그 불안감 때문에 기침을 하다가 품속에 품고 있던 우유병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우유병이 박살나죠. 그럼 우유병의 의미는 뭐겠어요? 어머니의 비극적인 상황 그리고 어머니의 절망감을 드러내는 소재구나 라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옆에 섰던 한 남자가 안 되었다는 듯 끌끌 혀를 차는 것이, 자, 그럼 이 한 남자는 어머니에게 어떤 감정을 품고 있죠? 바로 연민의 정서, 즉 연민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사실도 충분히 문제로 출제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 연작 소설은 자,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사랑과 한에 대해 그리고 있는 작품이에요. 자,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작품 밖에 있는 서술자가 작품 내부의 인물들의 그동안의 사정, 상황, 행동뿐만 아니라 인물의 내면까지도 모두 제시하는 시점이었죠.
근데 이 작품에서 다른 인물들의 내면은 잘 드러나 있지 않아요. 왜냐? 어머니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별표 치고 기억해 주셔야 하고요. 자, 다음 어머니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니 어머니의 내면 심리가 중요하잖아요. 즉, 그 내면 심리를 보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문장이 호흡이 긴 만연체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사실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장을 우리가 만연체라고 하느냐? 여러분들 문장이 쉼표로 길게 이어지는 걸 확인해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어머니라는 소설의 분석을 보았고요. 함께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어머니라는 소설은 서술상의 특징이 중요한 작품이었으니까 서술상의 특징을 물어보는 9번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의 삶과 현재의 삶이 교차되고 있다. 이 작품은요, 역순행적 구성으로 이루어진 작품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 수록 부분에서는 과거 회상이 제시된 부분도 찾기가 조금 힘들었고요. 또 과거 회상과 현재의 삶이 교차되고 있지는 않았었죠. 자, 2번 작품 속 인물이 자신의 내면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다. 자, 마치 굉장히 맞는 말 같지만 이 작품의 시점이 뭐였죠?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즉 인물의 내면은 작품 밖 서술자에 의해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자, 3번 사투리를 사용하여 인물 간의 성격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아까 사투리를 사용했다라는 것도 기억해야 하고 사투리를 사용한 효과도 기억해 줘야 한다고 말을 했었죠. 사투리를 사용한 효과는 뭐였죠? 사투리를 통해 사실감과 현장감을 부여한다. 4번 인물의 행동을 희화화하여, 희화화라는 것은 우스꽝스럽게 표현한다라는 뜻이죠. 이 작품에선 인물의 행동을 희화화하고 있지 않고요. 그것을 통해 사회적 부조리를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도 아니겠죠. 자, 5번 호흡이 긴 문장, 이런 걸 뭐라 그랬죠? 만연체를 사용하여 등장인물의 내면 심리를 묘사하고 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어머니에 대한 분석과 문제를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다음 제시됐던 작품으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제시된 작품은 소학사전이라는 고전소설이었죠. 자, 소학사전은 혈육 간의 이별과 재회에 대해 그리고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일단 앞부분 줄거리부터 볼게요. 중국 명나라 소승상의 아들 소학사. 자, 지금 우선 기억해줘야 되는 게 있는데 작품이 우리나라가 아니라 중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셔야 해요. 자, 황주자사로 부임하던 중 해적인 서준의 공격을 받아. 그럼 서준은 반동인물이네요. 임신한 아내 이씨와 헤어진다. 가족 간의 이별이 드러나 있죠. 가까스로 살아남은 이씨가 낳은 아들은 길에 버려진 후 서준의 부하에게 구조되어 서준의 아들 계도로 양육된다. 요게 이제 좀 독특한 부분인데 서준이 이 가족이 헤어지게 만드는 원흉인 동시에 아들 계도를 키워주는 양육자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독특한 특징은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장성한 잘 큰 계도는 과거를 보러 가던 중 수학사의 어머니가 사는 집에 우연히 들린다. 자, 고전소설은 웬만하면 우연이에요. 그게 바로 고전소설의 특징인 우연성이다. 자, 그럼 이제 소학사의 어머니가 사는 집에서 사건이 전개될 거고요. 어머니가 사는 집에 우연히 찾아온 계도와 계도의 할머니가 서로 혈육인 걸 확인하는 이야기가 전달되겠죠. 자, 읽어볼게요. 부인이 아들 형제를 생각하고 슬픈 마음을 진정하지 못하여 잠자리에 누웠다가 비몽사몽간에 승상이 들어와 부인을 대하여 말하기를 오늘 부인의 손자가 올 것이니 보소서 라고 함으로 놀라 깨어보니 한바탕 꿈이었다. 자, 고전소설에선 꿈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지금 이 수록 부분에서 꿈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죠? 바로 부인이 손자를 만나게 될 것이다. 즉 인물의 미래를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인이 마음이 편해졌죠. 그렇게 그리워하는 손자가 온다고 하니까. 비자, 이제 노비가 들어와서 어떤 말을 전하는데 어떤 공자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보니 공자의 얼굴이 자기 아들과 너무 닮았습니다. 그래서 부인은 꿈에서 승상, 남편이 한 말이 맞는 말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남녀가 다르지만 내 나이가 많으니까 아무리 내가 여자고 네가 남자지만 난 노인 아니냐. 그래서 이쪽 내가 있는 중당으로 와줄 수 있어? 내가 확인할 게 있어 라고 말을 전하고 있고요. 자, 그러자 공자는 부인의 말을 따라 중당에 들어갑니다. 그때 이제 누구 집 공자고 어디 가는 길인데 라고 공자한테 캐묻고 있죠. 왜? 자기 손자인 걸 확인하기 위해서이죠. 자, 그리고 나서는 내가 아들 2명을 다 잃었다. 그래서 언제나 그리워하고 있다. 근데 오늘 너의 얼굴을 보니 내 아들이랑 너무 똑같아.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캐묻는 거니까 너무 허물하지 마. 라고 말을 하며 울고 있습니다. 자, 계도도 부인의 말을 듣고 말을 하는데 세상에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있어요. 너무 울지 마세요. 그냥 우연히 닮은 거겠죠. 라고 말을 하니까 부인이 우리 집 뒤뜰에 천도화 나무가 있는데 이 천도화 나무가 집에 경사스러운 일이 있으면 피어나고 사흘 후면 꽃이 져. 근데 오늘 아침에 천도화가 피었거든? 그럼 우리 집에 경사가 생긴다는 일이잖아. 네가 우리 집을 찾아온 것이 경사스러운 일인 것 같아. 즉, 너가 내 손자인 것 같아.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러자 계도도 한번 구경하고 싶다고 말을 했고요. 함께 올라가서 천도화를 보는데 진짜 피인 거예요. 그러자 계도가 너무 신기해서 나 여기서 저거 확인하고 가야 되겠다. 뭘 확인하면 돼요? 3일 후에 지는지 확인하면 진짜 난가? 라고 확신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3일 후에 다시 후원에 가보니 낙화가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도한테는 좀 이상하죠. 그래서 계도의 생각이 나와요. 월봉산에서 한 노인이 나한테 잃어버린 부모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줬었고 또 이곳에 가면 반가운 일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진짜 그러네. 이상하다. 내가 서준의 아들인 줄 알고 있죠? 서준에게 길러졌던 거 생각하면 서준이 나의 부친인데 월봉산 노인의 말이랑 저 천도화 대체 뭘까? 내 정체가 뭘까? 괜히 슬픈 마음이 일어나서 검은고를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 그 검은고 연주 소리를 듣고 부인이 달려 들어와서 너 이 검은고 나의 승상, 즉 나의 남편이 직접 만들었던 건데 그래서 직접 만들어서 내 아들한테 물려줬던 건데 왜 주인은 어디로 가고 검은고 혼자 왔을까?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도는 더 기가 막히죠. 부인이 나를 학사랑 똑같이 생겼다고 해서 의심하던 차에 아니 검은고를 보고 또 슬피우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그랬더니 이제 부인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자, 계도는 이건 우리 집안 건데 왜 우세요? 그랬더니 부인이 우리 집에 기물을 내가 어찌 모르겠어. 이 검은고는 승상이 살아 계실 때 사신들한테 부탁해서 벽오동 나무를 구해서 만든 거야. 소리가 기이하여 슬픈 사람이 타면 슬프고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타면 소리가 웅장해. 신기하지? 내가 어떻게 모르겠니?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계도가 아니 근데 진짜 우리 집안에 전해지는 건데요? 라고 말을 하자 부인이 그럼 그 검은고 복판에 청송고라고 써서 새겨놓은 거 있거든? 한번 확인해보자 라고 하는데 진짜 청송고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자, 즉 이 검은고가 이 작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럼 검은고는 어떤 역할을 하죠? 계도가 부인의 손자임을 암시해주고 있다. 암시해주는 소재 역할을 하고 있다. 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내용적으로는 어려운 내용은 없고요. 계속해서 계도가 자신의 손자인지 확인하는 부인의 이야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핵심 정리를 볼게요. 고전소설이었고요. 우연적이죠. 일대기적이라고 하지만 우리 제시된 본문만으론 확인할 수 없고요. 고전소설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쓰인 작품이 대부분이고요. 자, 주제는 혈육의 이산과 재회. 자, 가족의 이산과 재회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고 다양한 암시 모티프, 뭐가 있었죠? 가장 중요한 건 검은고였고요. 그리고 천도화도 암시 모티프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꿈을 통해 전개될 사건을 암시하고 있었다. 꿈에 나온 승상에 의해서 전개될 내용이 암시되어 있었고, 또 이제 여기에 쓰여져 있지는 않지만 한 인물의 말을 통해 등장인물의 앞날이 예견되어 있다. 또 적절한 특징이 되겠죠. 누구였죠? 월봉산 노인. 자, 그럼 여기까지 소학사전의 분석을 해봤고요. 이제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이번에는 9번을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고전소설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등장인물을 이름으로만 부르는 게 아니고 다양한 지시어를 통해 부르고 있어서 지금 이 단어가 지시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파악하기 어렵다라고 말하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자, 우리 지금 같이 문제를 풀면서 기억과 이응이 지시하는 대상이 같은 것끼리 묶여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죠. 자, 기억부터 볼게요. 자, 계도는 손자, 계도였죠. 소학사의 어머니는 누굽니까? 부인이었죠. 자, 부인, 역시 부인이죠. 소학사의 어머니, 계도의 할머니. 손자가 올 것이니 한번 보소서. 그럼 손자는 누구예요? 계도였네요. 다음 미음. 오늘 공자를 보니 그럼 부인이 말하고 있는 얘기죠. 나의 아들 학사의 외모. 그럼 나의 아들은 누구예요? 소학사. 너의 얼굴을 보니 아들 학사의 모양이구나. 자, 그럼 윗줄을 보세요. 부인이 계도의 손을 잡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너는 누구겠어요? 바로 계도가 되겠죠. 자, 다음. 자, 시옷. 이 검은고 어디서 났느뇨? 이 검은고는 나의 승상이. 그럼 시옷은 누구예요? 부인이겠죠. 자, 만들어서 아들한테 줬다가 아들이 황주 내려갈 때 가지고 간 기물인데 학사는 오지 않고 검은고는 집을 찾아왔으니 너의 임자는 어디 가고 너만 홀로 왔느냐? 그럼 너는 누구겠어요? 검은고를 지시하는 말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정답이 3번인 것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죠. 자, 여기까지 고전소설 소학사전에 대한 분석을 함께 해봤고요. 이제 마지막 작품인 현대시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마지막 현대시 두 작품이 연계되어 있었죠. 자, 첫 번째 작품인 현위의 인생입니다. 현은 악기의 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새끼 밥벌이 고단할 때면, 자, 새끼 밥벌이가 고단하다는 건 삶이 고단할 때를 말하겠죠. 이봐, 자, 이런 표현들은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해요. 청자를 부르고 있어요. 즉, 이 작품은 특정 청자를 설정하여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은 별표치고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수시로 늘어나는 현 조율이나 하자고. 현을 조율하는 행위가 어떤 의미겠어요? 고단할 때 함께 하고 싶어하는 행위구나. 그럼 고단함을 달래기 위한 행위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겠네요. 우린 서로 다른 소리를 내지만 서로 다른 현이니까 어차피 한 악기에 정박한 두 현이다. 즉 우리는 한 악기에 놓여있는 동반자적 관계다. 내가 저 위태로운 낙엽들의 인맥 소리를 내면 어이 가장 낮은 흑의 소리를 내줘. 나는 이런 소리를 낼게. 넌 이런 소리를 내줘. 내가 팽팽히 조여진 비명을 노래할 테니 어이 가장 따뜻한 두엄의 속삭임으로 받아줘. 자, 계속해서 부탁하고 있는 부분은 가장 낮은 흑의 소리, 가장 따뜻한 두엄의 속삭임을 내주고 받아달라고 말하고 있죠. 이런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해서 운율도 형성하고 있고요. 의미도 강조하고 있어요. 나를 위로해달라는 거죠. 자, 세상과 화음할 수 없을 때
악기인데 세상과 화음하지 못해 세상과 내가 섞여서 좋은 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뜻이니 삶이 고단할 때를 의미하고 있겠네요. 마음 마주 앉아 내공에 힘쓰자. 우리 내공을 키우자. 내공이 깊을수록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지. 즉 우린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위해서 내공을 키우자. 모든 년들은 어미집 같은 한없는 구멍 속에서, 이제 구멍이라고 하는 것은 기타 가운데 있는 구멍 혹은 바이올린 가운데 있는 구멍을 생각하시면 돼요. 제 소리를 일군다지. 그 구멍 속에서 마음 놓고 운다지. 자, 즉 여기에서 제시된 구멍 속이 부정적 의미의 시어가 아니라 화자가 마음껏 소리를 낼 수 있는 혹은 울 수 있는 곳이라는 의미구나 라는 사실도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즉 현위의 인생이라는 작품은요, 세상의 고단함 속에서도 마음을 다스리며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위한 노력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 작품이었고요. 특정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시상이 전개되어 있었고, 유사한 통사 구조가 반복되는 부분 확인했었죠. 자, 특정 시어를 반복하여 주제를 강조한다. 이 작품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시어가 뭐였죠? 소리, 소리, 소리 같은 소리. 소리라는 시어를 반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주제를 강조하고 있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종결함이 다지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었고요. 인생을 현에 빗대어 주제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나로 제시된 작품도 함께 분석하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나이 덕의 뿌리로부터라는 작품이었죠. 자, 한때 나는 뿌리의 신도였지만 한때 나는 뿌리를 믿었다. 뿌리가 최고라고 생각했다. 이제는 뿌리보다 줄기를 믿는 편이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정확히 어떤 뜻인지는 모르겠어요. 줄기보다는 가지를, 가지보다는 가지에 매달린 잎을, 잎보다는 하염없이 지는 꽃잎을 믿는 편이다. 이언에서 독특한 표현법이 사용됐네요. 줄기보단 가지를, 그리고 이 끝에 오는 가지가 그 다음 행의 첫 번째로 이어지고 있고요. 자, 매달린 잎을, 잎이 다시 연결되고 있죠. 자, 이렇게 번개 모양을 그리면서 내려오는 걸 우리가 연쇄법이라고 하죠. 그럼 연쇄법을 사용해서 화자가 믿는 것이 지금 줄기, 가지, 잎, 꽃잎 순서로 점점 뿌리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희박해진다는 것, 언제라도 흩날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 유사한 통사구조를 반복하고 있고요. 겉이라는 명사로 시행을 종결하고 있습니다. 뿌리로부터 멀어질수록 가지 끝의 이파리가 위태롭게 파닥이고 당신에게 가는 길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 자, 지금 뿌리로부터 멀어질수록 당신에게 가는 길이 조금씩 보인대요. 바로 이런 뿌리로부터 멀어질수록 오히려 길이 보인다는 역설적 인식을 통해서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었죠. 주제와 관련된 내용이 정리되어 있네요. 뿌리, 안정적이고 모든 존재의 근원인 뿌리로부터 벗어나 위태롭지만 불안정하지만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게 바로 이 작품의 주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당신은 뿌리로부터 달아났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자, 역시 당신한테 말을 걸고 있는데요. 지금 당신에게 질문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런 질문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독자들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뿌리로부터 달아나려는 정신의 행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허공의 손을 잡고 어디론가 향해 가고 있다. 허공의 손, 빈 공중에 있는 손이니까 불안한 느낌을 조금 주죠. 즉 불안하고 위태로워도 나는 나아간다. 뿌리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고 싶다. 뿌리 대신 뿔이라는 말은 어떤가? 지금 발음이 비슷하죠? 이 비슷한 발음을 이용해서
뿌리에서 뿔을 연상하고 있어요. 가늘고 뾰족해지는 감각의 촉수를 밀어 올리면 감히 바람을 찢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쏘의 뿔처럼 가벼워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즉 바람도 찢고 나아가고 싶다. 무쏘의 뿔처럼 가볍게 나아가고 싶다. 즉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해서 뿌리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우리는 뿌리로부터 온 존재들, 뿌리는 근원이니까. 그러나 뿌리로부터 부단히 도망치는 발걸음, 우린 벗어나려고 노력한다. 오늘의 일용할 잎과 꽃잎이 천천히 시들고 마침내 잎을 다무는 시간. 한때 나는 뿌리의 신도였지만 이미 허공에서 길을 잃어본 지 오래된 사람. 자, 마지막 년에선 우리가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1년의 반복과 변주예요. 한때 나는 뿌리의 시도였지만 지금은 이런 형태의 비슷한 형태가 반복되고 있죠. 이걸 1년의 반복과 변주 혹은 변형된 수미상관 구조라고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건 길을 잃어버린 지 오래된 사람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대시에서 길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부정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 혹은 방황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쓰이지만 이 작품에서는 안정적인 존재의 근원에서 벗어나 불안정하지만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습이다. 내가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식구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마지막 현대시 두 개가 연계되어 있는 문제를 함께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가와 나가 함께 연계되어 있는 문제를 볼게요.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가는 나와 달리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한다. 우리 위에서 가도 이봐라고 부르면서 말을 건네고 있었고요. 나에서도 당신은 얼마나 걸렸는지라고 말을 걸고 있었죠. 즉 가는 나와 달리가 아니라 가와 나는 모두가 돼야 되겠죠. 가는 나와 달리 역설적 인식을 통해 역설적 인식이 드러난 건 뿌리로부터였죠. 뿌리로부터에서 뿌리로부터 멀어질수록 가는 길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 라는 부분에서 역설적 인식이 드러나 있었네요. 3번 나는 가와 달리 유사한 통사구조를 반복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지만 가와 나 모두가 유사한 통사구조가 반복되고 있었죠. 가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어이 소리를 내줘. 어이 받아줘. 비슷한 문장구조가 반복되고 있죠. 자, 나에서는 1년과 마지막 년이 비슷한 문장구조로 반복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4번 나는 가와 달리 연세법을 활용해 라고 되어 있는데 나는 가와 달리 연세법을 활용해 의미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우리 나에 보면 줄기보다는 가지를, 가지보다는 잎을, 잎보다는 꽃잎을 이라고 지금 가지가 연결되고 잎이 연결되는 연세법이 쓰였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럼 정답은 4번이겠네요. 5번 가와 나는 모두 동일한 시어를 반복 사용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5번 가는 나와 달리 동일한 시어를 반복 사용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우리 가에서도 소리라는 동일한 시어가 반복되어서 사용됐다라는 걸 확인했었죠. 그럼 나에서는 어때요? 뿌리라는 시어가 반복 사용되면서 운율이 형성되고 있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그럼 지금까지 2023년 시행된 6월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문학에 대한 분석 수업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업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댓글로 문의해 주세요. 그리고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댓글로 문의해 주세요. 그리고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더 다양한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